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마음을 바꾸는 독서의 힘이란 주제로 강의를 하게 된 마인드 강사 전준우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은 독서를 좋아하십니까? 혹은 평소에 좋아하던 작가분 있으셨나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독서를 해야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 또 어떤 독서가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독서인지, 그리고 독서의 장점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설명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교육의 힘과 탁월한 책쓰기, 그리고 초성장 독서법이라는 책을 저술한 작가이고요. 그리고 현재 국내에 있는 신문사에 칼럼을 기고하고 있는 칼럼니스트이자 강사이기도 합니다. 간략하게 제 소개를 드렸지만 저는 어릴 때부터 책을 좀 좋아했었는데요. 그리고 독서하면서 느껴지는 어떤 그런 많은 깊이 있는 뜻들, 그리고 책 속에 나오는 인물들의 어떤 생각, 그리고 마음의 변화들을 스스로 몸소 느끼면서 어떻게 하면 이 책을 통해서 사람이 바뀔 수 있을까, 또 어떻게 하면 책이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하면서 독서를 해왔습니다. 특히 지난 몇 년 동안 다양한 종류의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경험과 예시를 스스로 느낄 수 있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책을 통해서 얻었던 것들, 또 책을 통해서 느꼈던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시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연간 종이책 독서량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2015년 기준 성인은 연간 9.1권의 책을 읽었고요. 초등학생은 70.3권, 그리고 중학생은 19.4권, 고등학생은 8.9권의 책을 읽었습니다. 초등학생을 제외하고 성인과 중학생과 고등학생은 연평균 10권에서 20권 정도의 책을 읽었습니다. 자, 먼저 성인을 보시겠습니다. 성인은 2015년 9.1권에서 2017년 8.3권으로 약 0.8권이 줄어들었죠. 제가 학교에 다닐 때 국어 선생님께서 이런 얘기 하셨습니다. 어느 날 길을 가는데 연간 독서 실태 파악을 위해서 설문조사를 하게 됐답니다. 근데 선생님이 본인이 국어 선생님이었기 때문에 너무 부끄러워하면서 월 3권 정도의 책을 읽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그 설문조사를 하신 분께서 너무 놀라시면서 한 달에 책을 3권이나 읽으세요 라고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때 선생님께서 야, 나는 국어 교사이기 때문에 한 달에 3권 정도의 책을 읽지만 만약에 다른 사람들은 한 달에 얼마 정도의 책을 읽을까 하는 생각을 잠시 하셨다고 합니다. 연평균 9.1권이면 한 달에 한 권의 책도 읽지 않는 건데, 초등학생 같은 경우는 다양한 종류의 책을 접하게 됩니다. 동화책, 그리고 만화책, 어린이용 잡지, 그리고 어린이용 책, 자습서, 문제집, 다양한 책들을 읽겠죠. 그래서 초등학생 때는 어른보다 훨씬 더 뇌가, 그리고 생각이 깊어지는 단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고 그리고 성인이 되고 나면 우리는 책과 굉장히 멀어지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자, 근데 이유가 있습니다. 아마 어떤 분들은 맞아, 나도 저래서 책을 못 읽었었지, 맞아, 저게 내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이었어 라고 이야기하실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먼저 책 읽을 시간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신 분들이 무려 29.1%나 되었습니다. 네, 책 읽을 시간이 없다. 근데 어느 정도는 맞는 말입니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또 출근을 하고 회사에서 일을 하고 퇴근해서 또 집안일을 하고 그러고 자기 바쁘죠. 대부분의 직장인들의 모습입니다. 물론 실버분들에게는 이런 일상이 조금 다를 수 있지만 비슷하지 않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먹고 또 집안에 밀린 빨래와 설거지를 하고 또 커피 한잔 마시고 또 친구들을 만나거나 혹은 소일거리를 하고, 그리고 나서 집에 와서 또 집안일을 하고 잠시 TV를 보고 잠자리에 드는 게 대부분 사람들의 일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책을 읽을 시간이 없다는 건 굉장히 당연하게 느껴지죠. 그리고 둘째는 읽기가 싫고 습관이 들지 않았다. 네, 책은 무엇보다 습관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어떤 취미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근데 평소에 책을 즐기지 않은 사람들은 책을 접했을 때 너무 귀찮아, 언제 이걸 다 읽지?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어 라고 생각하면서 책을 읽는 걸 싫어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무려 21.1%나 됩니다. 5명 중에 한 분이
읽기가 싫고 습관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책을 읽지 않는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리고 18.5% 역시 5명 중에 한 분 정도는 스마트폰을 하고 또 게임을 하느라 책을 읽을 시간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저도 한 번씩 스마트폰을 보고 재밌는 걸 찾아보곤 하는데요. 잠깐만 봐야지 하고 보다 보면 어느새 10분, 20분이 훌쩍 지나가 있습니다. 책을 읽을 때는 아무리 집중해서 읽으려고 해도 10분, 20분이 안 지나가는데 스마트폰을 보거나 혹은 휴대폰으로 게임을 하고 있으면 1시간, 2시간이 훌쩍 지나가 버리는 걸 경험합니다. 그만큼 이런 책보다 영상 매체가 얼마나 더 우리에게 많은 시간을 뺏는 작용을 하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읽을 만한 책이 없다. 그리고 어떤 책을 읽을지 모르겠다라는 설문조사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저는 책을 쓰는 사람이고 글을 쓰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느 책이 또 가장 지금 유행이 되고 또 어떤 책이 많이 팔리는지 대략적인 추세를 알고 있는데요. 2019년 기준 약 6만 5천 권의 책이 대한민국에 출간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럼 그 책들 중에서 어떤 책이 읽을만한 책인지 또 어떤 책이 괜찮은 책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근데 참 많은 사람들이 읽을만한 책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어떤 책을 읽어야 나한테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년에 책 한 2권 정도 읽습니다. 책이 있다면? 최근에 본 책이요? 최근에 본 책. 전공서적? 살 때는 재밌어 보여서 샀는데 막상 글자가 많은 걸 보니까 눈에 안 들어오더라고요. 어떤 책이죠? 만화책. 만화책. 생각은 해요. 왜요? 좋은 지식들이 들어오니까 책을 더 많이 읽으면 읽을수록 나중에 좋다고 생각해요. 책에 집중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휴대폰이요. 휴대폰은 할 게 많은데 책 읽으면 그냥 재미없고 그래가지고 안 읽게 돼요. 아무래도 생활에 바쁘다 보니까 뭐 일하는 시간이 또 길고 집에 돌아오면은 피곤하고 그러니까 또 쉬어야 되니까 그래서 못 읽는 경우도 있고 책 속에서 얻어지는 경험은 굉장히 많거든요. 그게 다 머릿속에 들어가 있으면은 내가 겪어보지 않은 것도 책 속에서 다 나와 있으니까 그걸 간접 경험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다양한 분들이 본인들의 독서 경험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도 대학 다닐 때 읽었던 책들을 꼽아보라면 전공책을 제일 많이 봤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때는 만화책보다 조금 흥미 위주의 소설들을 많이 읽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제가 책을 집중적으로 읽은 시기는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앞에 분들의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공감이 되는데요. 사실 대학 다닐 때 혹은 직장 생활을 할 때나 사회생활을 할 때는 책을 읽는 것보다 그냥 하루하루 내가 사는 데 만족하기 때문에 또 책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들이 빨리 나에게 습득이 되는 게 없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참 책을 읽는 게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 신문 기사를 제가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독서 학습 능력은 물론 진로와 진학을 결정짓는 중요한 역할. 그만큼 독서가 학습 능력뿐만 아니라 진로와 진학을 결정짓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훌륭한 도구라는 표현인데요. 예전에 제가 교육기관에서 근무를 할 때였습니다. 그 학원에서 어떤 학생이 있었는데 그 학생이 제가 읽는 책을 보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선생님, 그 책 혹시 이런 제목 아니에요? 어떻게 알았지? 아, 이거 우리 반에 어떤 여학생이 읽고 있어요. 아주 집중해서 읽고 있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그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그 여학생 혹시 공부 되게 잘하지 않아? 그러자 이 친구가 깜짝 놀라면서 선생님 어떻게 하셨어요? 그 친구 전교에서 2등한 학생이에요. 나중에 변호사가 되고 판사가 되고 검사가 되는 게 꿈이라고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 여학생이 읽었던 책은 미국의 아주 저명한 미래학자이자
또 발명가가 쓴 책이었는데요. 두께가 아주 두껍고 또 내용이 아주 어려운 그런 책이었습니다. 그 여학생이 제가 읽고 있던 그 책을 읽는다고 해서 100% 내용을 이해했을까요? 물론 이해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100% 내용을 이해했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이 여학생은 이 책을 읽으면서 본인이 어휘력이나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도움을 입을 목적으로 책을 읽고 있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앞에 참 좀 전에 보신 신문 기사에 나온 내용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독서가 중요하다는 걸 알지만 실천이 어렵다는 아이들, 부모들도 책 읽을 시간에 한 문제라도 더 풀라고 재촉한다. 하지만 근시안적인 접근은 금물이다. 긴 안목으로 보면 이런 아이들이 결국 대학가, 대학원 등으로 갈수록 훨씬 폭넓은 사고를 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연구 결과를 창출한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교육기관에서 근무할 때 가르치던 학생들에게 참 많이 독서에 대해서, 독서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여학생은 10개의 문제를 풀면 1개에 2개만 맞고 나머지 문제는 다 틀리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착하고 너무너무 예쁜 학생이었는데 그 학생이 매번 공부를 할 때마다, 매번 문제를 풀 때마다 잘 몰라서 어려워하고 그런 모습들이 너무 안쓰러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 이 학생이 공부를 잘하게 만들어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하루는 좋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어느 날 그 학생이 이제 제가 있던 그 교육기관에 왔습니다. 제가 그 여학생을 앉혀놓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 공부 잘하고 싶지? 네, 선생님 공부 잘하고 싶어요. 그래? 내가 너 공부 잘하도록 도와줄 수 있어. 그래요? 어떻게 하는 건데요? 너 내가 시킨 대로 한번 해볼래? 네, 선생님이 시킨 대로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아주 두꺼운 책을 하나 들고 와서 그 여학생 앞에 펼쳐주었습니다. 선생님 이거 뭐예요? 처음 보는 책인데요. 그래, 이거 처음 보는 책이지 아마 내용도 아주 어려울 거야. 자, 지금부터 네가 할 일은 뭐냐면 선생님이 펼친 이 페이지 한쪽 면을 소리내서 천천히 읽는 거야. 네? 그렇게 쉬운 걸 지금 하라고요? 이거 한 페이지 읽으면 오늘 공부 끝나는 거예요? 그렇지. 너는 이 한 페이지만 읽고 그 다음에 오늘 문제를 풀고 집에 가면 되는 거야. 와, 정말 쉽네요. 그럼 읽어보겠습니다. 이 여학생이 떠드는 목소리로 이 책 한 페이지를 다 읽었습니다. 아직 어린 여학생이었기 때문에 어른들보다 읽는 속도는 조금 느렸지만 떠듬거리면서 읽고 난 뒤에 문제를 풀었습니다. 자, 어떤 결과가 일어났을까요? 10개의 문제를 풀면 1개, 2개밖에 맞히지 못하던 학생이 무려 9개의 문제를 맞추는 것이었습니다. 그건 우연이야. 뭐 그럴 수도 있지.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이 학생은 매번 똑같은 결과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푸는 주관식 문제도 굉장히 깊이 있는 문장을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그 학생은 불과 초등학교 3학년, 초등학교 4학년 어린 여학생이었는데 이후에는 제가 권해주는 책을 읽고 많은 변화를 입을 수 있게 됐습니다. 자, 여기 그와 비슷한 예가 또 하나 있습니다. 당시 제가 교육관에서 근무할 때 공부를 아주 잘 못하는 그런 남학생이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이 학생은 너무너무 착해서 제가 이 학생에게 무엇을 시키든지 다 하는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하루는 이 학생이 왔는데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선생님, 이번 시험이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래? 어떤 게 어려웠어? 이것도 어렵고 저것도 어렵고 이거는 진짜 하나도 몰랐어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너 혹시 공부 잘하고 싶어? 네, 선생님, 저도 공부 잘해보고 싶어요. 그래? 진짜 공부 잘하고 싶어? 네, 잘하고 싶습니다. 그래? 그럼 내가 너한테 시키는 대로 한번 해볼 수 있겠어? 네, 선생님. 선생님이 시키는 걸 제가 다 해보겠습니다. 좋았어. 그럼 넌 이제부터 매일 책을 들고 다녀. 네? 그게 끝이에요? 넌 매일 책을 들고 다녀. 안 봐도 들고 다녀요? 그래, 안 봐도 돼. 들고만 다녀.
그럼 어느 순간 네가 책을 보고 싶어 할 때가 있을 거야. 그때는 손에 들고 있는 책을 펴서 읽으면 돼. 무슨 내용인지 몰라도 되니까 읽는 습관을 들여봐.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할지 내가 다시 알려줄게. 이튿날 그 친구가 가져온 책은 괴테라는 아주 유명한 소설가가 쓴, 작가가 쓴 파우스트라는 책이었습니다. 아주 두껍고 내용이 어려운 책인데요. 아마 그 학생이 읽기엔 쉽지 않은 그런 책이었습니다. 아마 그 학생은 선생님에게 칭찬을 듣기 위해서 그런 두꺼운 책을 가져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학생에게 너 왜 이렇게 어려운 거 가지고 왔어? 너한테 전혀 안 어울리는 책이야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너무너무 잘했다. 이 책 좀 어렵겠지만 차근차근 읽어봐. 그럼 앞으로 네가 공부를 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마음도 만들어지고 그런 지식과 지혜도 생길 거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뒤로 이 학생은 늘 책을 들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에는 또 다른 책을 가져오기도 하고요. 어느 날에는 소설책, 또 어느 날에는 만화책, 어느 날에는 어떤 시집, 다양한 책들을 들고 다니면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주변 친구들은 그 학생을 비웃었습니다. 야,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도 좋아. 근데 너 책만 들고 다닌다고 뭐가 달라지냐? 너 그거 굉장히 바보 같은 행동이야. 아니야, 선생님이 나 책만 들고 다니라고 하셨어. 그리고 선생님이 책을 많이 읽으면 굉장히 똑똑해지고 지혜로우신다고 말씀하셨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변함없이 책을 들고 다니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자, 어떤 일이 났을까요? 며칠 뒤에 중간고사가 있었습니다. 이 학생이 시험을 치는데 저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선생님, 저 시험 공부 거의 못했어요. 왜? 모르는 게 너무 많았고요. 그리고 책을 많이 읽느라 많이 준비를 못했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시키신 대로 책을 많이 읽고 또 예습 복습을 열심히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이 학생에게 그래, 그러면 돼. 책을 많이 읽고 또 평소에 예습 복습 열심히 했다면 네가 이전에 공부를 잘했든 못했든 앞으로는 좋은 결과가 나올 거야. 그리고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올지라도 실망하지 마. 독서를 하면 책을 읽으면서 네가 조금씩 변화하면 나중에 어른이 돼서 많은 도움을 잊고 많은 변화를 얻을 수 있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험을 치고 나서 이 학생이 저한테 막 뛰어왔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국어 성적이 30점에서 무려 95점이나 올랐고요. 영어 성적이 40점에서 85점까지 올랐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너무 기뻐서 이 학생을 콕 끌어안아줬습니다. 너무 잘했어. 너무 잘했어. 근데 너 공부 안 했다고 했잖아. 국어 공부는 어떻게 했어? 어떻게 해서 30점에서 95점까지 성적이 올라간 거야? 다른 거 안 했어요. 선생님이 책을 많이 보라고 해서 책만 많이 봤습니다. 그래? 그럼 영어 공부는 어떻게 했길래 40점을 맞다가 85점까지 성적이 올랐지? 이 학생은 굉장히 비싼 돈을 내고 영어 과외를 받던 학생이었습니다. 근데 아무리 영어 과외를 받아도 성적이 나오지 않아서 굉장히 걱정을 하던 학생이었는데요. 이 학생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네, 선생님이 책을 많이 보고 교과서를 많이 읽으라고 하셔서 영어 교과서를 11번 읽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성적이 많이 올랐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영상 하나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인드맨 김영진입니다. 자, 이쪽이 숙련된 독서가인회고 이게 초보적인 독서가인회입니다. 초보적인 독서가는 여러 곳에서 반응이 일어나면서 상당히 그 반응이 늦다 그럽니다. 숙련된 독서가는 두뇌 일정 부분이 아주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제대로 이것을 처리한다 그러죠. 어떤 뇌를 기르시겠습니까? 두뇌 세포와 두뇌 세포를 연결하는 시냅스에 이렇게 마이엘린이라는 것이 계속 자극을 받으면 피막처럼 이렇게 형성이 된다 그럽니다. 그래서 마이엘린을 만들게 되면 두뇌 세포에 재빨리 전달이 된다 그러죠. 이게 어린 시절에 결정이 된다 그럽니다. 이게 두뇌 세포입니다. 노란 이것들이 이 뉴런 뇌세포에 어떤 정기적인 자극이 들어옵니다. 이제 그러면 이것이 발을 뻗어나가는데요. 이렇게 근처에 있는 다른 뇌세포와 아주 얄팍한 연결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서 이 생각들은 계속 넓혀져 가는 거죠.
그 자극이 들어온 게 이제 임시 연결로 약간의 마이엘린화가 된 거죠. 그리고 결국은 마이엘린이 만들어지면서 아이가 이제 독서의 숙련가로 성장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만 5세부터 활성화가 되는 각회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시각과 청각과 언어 전체를 담당하는 일이죠. 여기가 전두엽입니다. 전두엽에서 약간 들어가면 브로카 영역이라는 언어 담당 영역이 있는데요. 이것은 말하기 영역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먼저 말하기 영역이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표현을 시켜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뒷부분에 듣고 문자를 해독하고 이해하는 베르니케 영역이 약 10세 정도로부터 발달을 하게 됩니다. 이때 아이들은 비로소 이제 언어를 잘 배울 수 있는 시기가 되죠. 두뇌는 이렇게 앞에서 뒤로 발달을 합니다. 0세에서 3세 이 나이 때가 되면 두뇌 전 영역이 고르게 발달을 하고 그 다음에 3세에서 6세까지가 되면 전두엽 부분이 활성화됩니다. 이것은 칼로점 이스무스를 형상화시킨 겁니다. 빨간 부분이 가장 활성화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것이 6세에서 12세로 넘어가게 되면 이 중간 부분, 측두엽과 도정엽 부분에 대단한 발달을 이루게 됩니다. 이때 바로 아이들의 언어 정령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물리와 수학도 배울 수 있는 공간 입체 감각도 생기게 됩니다. 이제 12세에서 15세가 되면 성인의 뇌로 가기 직전입니다. 이 두뇌 뒷부분에 있는 시각중추가 발달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들었던 것을 종합하고 본 것을 종합하고 비판적인 생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두뇌는 3세에서 15세까지 앞에서 뒤로 발달을 합니다. 각 시기에 필요한 좋은 자극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 전체 뇌를 제가 며칠 전에 한번 그려봤습니다. 이 부분이 3세에서 6세까지의 영역이죠. 전두엽 부분, 그 다음에 브로카 영역, 그 다음에 이 부분이 바로 6세에서 12세까지 자라게 되는 청각중추, 부청각, 그 다음에 두정엽 부분입니다. 여기가 바로 베르니케 영역이죠. 그 다음에 12세에서 15세로 가면서 최종적으로 자라게 되는 시각중추가 있는 지역입니다. 각 시기에 맞도록 아이에게 적절한 교육을 해주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아이가 숙련된 독서가로 자랄 수 있다면 얼마나 더 좋겠습니까? 마인드맨 김영진입니다. 네, 보셨나요? 지금 보시는 사진은 미국에 있는 시카고 대학이라는 학교입니다. 이 학교는 설립된 지가 100년이 넘은 학교이고 또 지금은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학생들이 가는 그런 학교로 또 알려지고 있는데요. 놀랍게도 이 학교가 처음 시작했을 때는 그저 그런 지방의 삼류대학에 지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때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는 굉장히 낮았고 또 공부를 즐기는 그런 학생들도 없는 학교였죠. 근데 이 학교가 어떻게 지금은 세계 최고의 명문 대학교가 될 수 있었는지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볼까요? 자, 이것은 1929년부터 2018년까지 90년간 91명의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한 시카고 대학교의 시카고 플랜, 뉴 플랜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요. 그레이트 북스의 고전 백성 중에 일부입니다. 자, 시카고 플랜이 뭔지 아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시카고 플랜은 시카고 대학의 5대 총장으로 취임한 로버트 허친스 박사가 당시에 학업 성취도가 굉장히 낮은 학생들을 위해서 당대 전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고전 100선을 뽑아 4년 동안 에세이를 쓰고 토론을 하고 책을 암기시키는 그런 교육 과정이었습니다. 물론 당시에 굉장히 많은 반발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4년 동안 배울 게 얼마나 많은데 책 100권만 읽어서 우리가 대학을 졸업을 해야 하느냐. 그리고 당시 많은 교수들과 또 학생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이의를 제기하면서 문제도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로버트 허친스 박사는 아니야. 여러분들은 책을 읽지 않아서 학교가 삼류에 머물고 있는 거야. 지금부터 책을 열심히 읽어서 여러분들의 두뇌를 바꾸고 마음 바꾸면 굉장히 우리가 뛰어난 학교가 될 수 있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모든 이의 제기를 거절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놀랍게도 매년 한 명씩의 노벨상을 배출하는 세계 최고의 그런 명문대학교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자, 로버트 헌치스 박사의 사진인데요. 교육은 일종의 계속되는 대화이고 그 대화는 세상 일이 보통 그렇듯 여러 가지 관점이 있음을 인정한다라고 이야기한 로버트 헌치스 박사. 고전 100권을 읽으면서
대학 4년을 보낸다는 것, 당시로서는 굉장히 파격적인 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로버트 허치스 박사의 그런 교육 철학이 학생들에게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는지 당시에는 알아주는 사람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미 1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뒤 시카고 대학의 지금 어떤 명성, 그리고 시카고 대학을 졸업해서 수많은 노벨상을 배출한 당대 동문들이 당시 허친스 박사의 그런 교육 철학이 얼마나 뛰어난 식견을 가지고 있는 철학이었는지 이제는 분명히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교육 청년들이나 혹은 대학의 교육뿐만 아닙니다. 실버 여러분들도 책을 통해서 많은 변화를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신 사진은 100세 독서왕 김현 할아버지인데요. 젊은 시절에 직장 생활을 다니면서 일을 했지만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내가 조금 더 건강하게, 조금 더 행복하게, 그리고 내가 조금 더 활기차게 살기 위해선 어떤 걸 해야 할까? 할아버지가 결국 운동과 독서를 통해서 스스로를 단련하는 것이 가장 좋은 수단이겠다고 생각하고 그때부터 책을 읽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할아버지께서 활자에 집중해서 뜻을 따라가다 보면 정신이 맑아지고 마음이 평안해져요. 그러다 보면 하루도 훌쩍 지나서 불면증도 사라지죠. 책을 읽지 않으면 답답해서 견딜 수 없는데 독서를 통해 심신의 조화를 이루면 노후가 지루하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100세가 되신 독서왕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독서왕이라고 하면 흔히 많이 배운 사람들 혹은 똑똑한 사람들 혹은 어느 기업의 회장님이나 굉장히 뛰어난 사람들이 책을 많이 읽어갈 생각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독서를 즐기는 사람은 누구나 독서를 즐기는 사람이 될 수 있고요. 독서왕은 누구나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TV 프로그램에서 어떤 구두닦이 할아버지가 중학교, 고등학교에 올라간 손자들에게 아주 어려운 수학 문제를 가르쳐 주는 것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연세가 80이 훌쩍 넘으신 구두를 닦는 할아버지였는데요. 근데 이 할아버지는 아주 예쁘게 영어를 필기체도 쓸 수 있고 그리고 그 대통령들의 연설문도 다 외우고 있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이 할아버지는 젊을 때 배우지 못한 한이 너무 커서 젊을 때 공부를 하고 싶은데 공부를 못해서 너무 한이 돼서 그때부터 매일 책을 들고 다니면서 공부를 하고 또 영어를 공부하고 수학을 공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할아버지는 지역에서 굉장히 또 명물인 그런 구두닦이 할아버지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의 노후 독서와 함께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수많은 근심과 걱정으로 함께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매일 책을 읽고 책을 통해서 많은 기쁨과 소망을 얻으신다면 100세 독서왕 김현 할아버지처럼 여러분들의 삶 속에 많은 소망과 행복이 넘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 짧은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